시골의 어떤 읍내인데 한 인구 2만 정도가 사는 정말 영국의 한적한 동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동네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술집에 앉아서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크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피크오일이 그 석유 매장량이 이제 고갈돼서 오일 가격이 이제 비싸지고 그리고 오일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한 건데 이게 2007년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7년에는 피크 오일이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피크오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가 2009년 정도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피크오일이 오고 에너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을이 심각해지니까 이 방법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내가 사는 곳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막 동네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피크오일이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피크오일이 왔는데 2007년쯤에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2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뭐냐면요, 요즘에 쓰고 있는 오일들은 이전에는 사막에 그 기계를 넣어서 이게 그 빨대 같은 걸 쭉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쭉 뽑았다면 최근의 오일들은 그 알래스카 연안이나 이 해안가나 북극 남극의 그 가까운 연안에서 대규모 공장을 지어요. 그래서 모래 가까이에 있는 오일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불순물이 모래와 같은 불순물이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대량으로 화학 성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짓고 그리고 화학 성분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폐기물들이 이제 바다로 가게 되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 거죠. 사실 그때 피크오일이 왔다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포기를 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택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마을의 사람들은 이 환경 위기를 직시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 스스로 바꾸겠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전환마을은요, 기후위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사회로 나아가자. 그리고 에너지나 먹거리나 그리고 관계들을 이 마을에서 자급을 하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고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전환마을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은 전 세계 50여 개 나라 만여 개의 전환마을이 있어요. 대부분 유럽에 많이 있고요. 가장 많은 전환마을은 아시아에 있는 전환마을 중에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그 해에만 100여 개의 전환마을이 만들어졌어요. 스스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남쪽으로 가서 살면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때 전 세계 전환마을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전환마을이 있어요. 예, 저희 전환마을 은평이 처음에 전환마을을 선언했고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전환마을 연대하고 전환학교 연대 이 두 트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한국만 있는 사례예요. 이 전환학교 연대는. 이 전환학교 연대는 뭐냐면요. 학교에서 생태적으로 혹은 대안적으로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다시 자본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자본에 다시 내모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환마을 연대와 전환학교 연대가 같이 한국에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생태적인 마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우연히 전환마을 토트네스에 가서 이 전환마을이 뭔지 알게 됐어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네에 가면은, 지역에 가면, 상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점들이 많으냐면 대부분 제가 여기서 빵을 사면은
이 빵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고 그 빵의 재료는 누가 생산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지역색이 강하고 이 로컬에서 생산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 100여 개의 상점이 적어도 한 50년에서 한 30년 이상 된 상점들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을 얘기를 하면 동네에 가도 우리 동네도 상점 많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도대체 다 뭐 대기업에서 하는 혹은 다국적 기업이 하는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많은데 동네 기업은 하나도 없죠. 사실 거기서 이제 소비를 하면 한두 명, 뭐 사장님이나 뭐 그 고용돼 있는 분들한테 그 자본이 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돈은 우리 지역 경제가 아니라 얼굴을 알 수 없는 뭐 주주들한테 돈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또 너무 물류가 멀리 돌아서 지구를 또 많이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나의 소비가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동네에서 뭔가를 소비하면 동네로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이 마을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커피숍이 들어오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네 분들이 다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동네에 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와 봐야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마을 사람들과 좀 더 지역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점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을에서, 전원마을 은평에서 마을 사람들하고 무슨 회의를 하러 가고 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골목골목마다 그 다음에 그 맥도날드가 들어오고 이런 마을이 잘 사는 마을이다 막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 마을에 갔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비 패턴과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공간들이 마을에 안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원마을 이 토트네스에서 그래서 퍼머컬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이 전원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야 기후위기에 좀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 최초의 전원마을이라는 곳이 이 전원마을 토트네스가 아니고 아일랜드의 킨세일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작됐는데 이 마을도 토트네스처럼 아주 작은 섬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퍼머컬처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12명의 사람들이 퍼머컬처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농업을 디자인하는 건데 사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아니라 문화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문화라는 것을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주를 잘못 자급해온 이 관계 속에서 사실 기후위기를 초래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연을 닮게 바꾸는 방식으로 문화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고 시작한 게 이 퍼머컬처 운동이에요. 사실 이것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디자인해보자고 했던 게 이 최초의 전원마을 킨세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작을 했냐면요. 엄청나게 똑똑한 석학자가 시작한 게 아니라 동네에 이 퍼머컬처라고 하는 이걸 하는 12명의 농부들이 기후위기, 특히 피크오일을 듣고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2030년, 2050년까지 마을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세우면서 궁리를 한 겁니다. 내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 마을에 있는 생명들이 좀 안전할 수 있는 체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짠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오냐면요. 2030년까지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짰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 교회가 할 일, 학교가 할 일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짜면서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한 거예요.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막 그 상상 속에서 이게 가능할 거라고 막 그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 그 12명의 농부들이 이 전원마을을 선언하고 전 세계에 만여 개의 전원마을들이 그 사이 10년 사이에 생기게 된 거죠. 이것이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적 속에서 21세기 들어서 가장 그 확장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원마을 운동이 탄생을 합니다. 바로 이 퍼머컬처라고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을 배워서 시작한 건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 알려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제가 프랑스에서 전원마을을 퍼머컬처를 배웠다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너무 바빠서 퍼머컬처를 배우라 프랑스에 잠깐 갔었어요. 근데 되게 비싼 비용을 내고 퍼머컬처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한 2박 3일을 되게 프랑스의 시골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비싼 돈을 냈으니까 엄청나게 멋진 곳에서 엄청난 스케줄과 엄청나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수업을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1층에는 그 교실이 어땠냐면 마구간이고요. 예, 2층에 집못을 쌓아놨는데 거기가 교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놀란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전 세계에서 한 15국에서 청년들이 왔는데 다 속았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다 이렇게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첫 화면이 뭐가 떴냐면 바로 퍼머컬처는 한국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화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벙찐 거예요. 특히 모든 사람이 저를 이렇게 다 봤죠. 네. 아니 마치 파랑새를 찾아서 제가 프랑스에 갔는데 파랑새는 한국에 있었다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퍼머컬처는 한국에서 왔대요. 예, 실제로 그 유럽에서 그 68세대 지금하고 좀 비슷한 68세대들이 지금 몇 세이신 줄 아세요? 70대시거든요. 그 베트남 전쟁 이후로 이런 전쟁을 없애고 좀 더 다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을을 건설할 때 이 한국의 순환농업을 베이스로 그 마을을 만드는 방법들을 그때 이제 정리한 게 바로 퍼머컬처입니다. 사실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공동체, 지금도 유명한 핀도원 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이때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을 만든 배경이 바로 퍼머컬처예요. 근데 그 퍼머컬처의 농법이 한국에서 왔다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피코 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가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그런 중동 전쟁이 또 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선언을 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고 근데 그 문제는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작한 것이 바로 퍼머컬처였고 그것을 가지고 마을을 만든 게 또 전환마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네, 모두 능력자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 분들하고 이 순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 한국 사람들하고 순환 얘기를 하면 잘 아세요. 예. 그래서 그 순환이라는 거 다시 돌려준다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이 전환마을 토트네스에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은평구에서 지역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지역 경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슈퍼마켓 앞에서 제 인생이 한번 바뀌었어요. 저는 당연히 영국에 도착했을 때 배가 고프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국적 기업이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당연히 장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 슈퍼마켓 앞에서 봉변을 당합니다. 예, 무슨 봉변을 당하냐면 한 무리의 할머니 떼들이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소비를 하면 우리 동네 농부들이 죽고 우리 동네 땅이 황폐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저한테 막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도착한 걸 모두가 아시는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 작은 상점도 많고 그리고 그 농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그런 작은 상점이나 혹은 아니 직접 농사를 지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제가 호미질을 하고 있고 나중에 삽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부가 된 거는 사실 이때였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그러면 이 대형 슈퍼마켓을 그러면 이 영국 사람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아예 사용을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 소비를 하죠. 여기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우리 같이 1세계의 사람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 90%를 이 대형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에 의지한다면 이 전환마을 토트네스의 사람들은 약 75%를 소비한다 그래요. 15%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15%의 차이가 사실은 마을 경제, 지역 경제를 만드는 그 관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1년에 한 15만 원만 동네에서 이렇게 지역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소비를 하면요, 지역에는 약 45억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지금 다 돈 벌러 강남으로 아침마다 막 새벽마다 전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먹고 살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을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전환마을 토스트네스는 전국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귀농귀촌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연령대가 다릅니다. 20, 30대가 가장 많이 귀농귀촌을 하는 마을이에요.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특히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을의 힘인데,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경제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상상을 합니다. 소비 패턴도 저는 좀 상상을 하는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 아는 언니가 하는 커피숍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신다더니 빵을 사온다든지, 이렇게 사실 그런 패턴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대부분 아마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게밖에 별로 생각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환마을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기후위기 극복해야 되고, 뭐 먹거리도 생산해야 되고, 막 그런 동네니까 굉장히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동네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전환마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문제, 뭐 이런 거 중요하긴 하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 마을에 처음 갔을 때, 여기는 전환마을이니까 다 신재생 에너지 쓰고 태양광 발전하고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리고 매일 에너지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갔는데 한 2030년까지 기후위기 계획들을 쭉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에 시청에 뭐 이런 데다가 다 태양광 설치하고, 그리고 뭐 그 수력발전소도 마을에 강에다 만들고 풍력발전소도 내자, 이런 계획들이 쭉 있었는데, 제가 어느 한순간 굉장히 깜짝 놀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기후위기에서 필요한 거는 관계의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마을에서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너지 공부를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구가 모여가지고요, 골목을 끼고 있는 마을들끼리 모여서 에너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럼 나중에 막 코드도 뽑고, 뭐 단열재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겠죠. 근데 공부를 한 2달, 3달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에너지가 안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는가 보다, 이제 여기서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그 10가구씩 모여있는 에너지 전환 그룹에서 그 10가구씩이 100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100그룹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10가구가 몇 달씩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맞댔더니 친해진 거예요. 관계가 생긴 거죠.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집집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다 맨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네? 그러지 말고 한 집에 있는 정원을 밭으로 만들어서 우리 여기서 같이 농사를 짓자. 그리고 영국은 맨날 비가 많이 오네? 그러면 빗물을 저장해서 이걸로 농사를 짓자. 근데 빗물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그럼 세탁기를 한 집으로 옮겨서 자, 여기다가 공동 세탁실을 만들자.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맨날 회의하느라 카페 가고 그러지 말고 여기 한 집을 비워서 우리 공동 카페를 만들자.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TV가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네? 그러지 말고 같이 모여서 공동 영화관 같은 걸 만들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줄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본주의는 모두에게 한 가지씩 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관계가 빠져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 혼자 각자 도생하느라고 소외될까봐 끊임없이 그 불안을 팔아서 유지되는구나. 그런데 관계를 연결했더니 사람들이 소비도 줄고 서로를 돌보면서 그 기후위기의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마다 1년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에너지 비용을 줄였고요. 결국에는 2030년까지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를 다 폐기했어요. 그거 없이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마치 많은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관계, 그리고 누군가가 이 그 불안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불안에서 혼자 떨고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내가 답을 내지 못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관계가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거는 정말 관계의 힘이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